책 읽는 자작나무. 어서 오십시오. 자작나무 별장에 오신 나무님들. 너무도 반가운 얼굴로 이 작은 밤의 숲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눈이 살짝 덮인 자작나무 숲에 별장에 도착하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나무 타는 향이 은은히 퍼지고 벽난로에서는 마른 장작이 톡 하고 터지는 소리를 냅니다. 따뜻한 담요를 덮고 푹신한 소파에 몸을 기댄 채 그저 숨을 고르고 귀만 열어두시면 돼요. 오늘 밤 이 벽난로 앞에서 들려드릴 책은요, 서울대 고전학자 김헌 교수가 들려주는 신화의 숲입니다. 지난한 애초에 잠들기 직전의 세기를 위한 이야기였어요. 진짜로요. 불을 끄기 전에 모닥불가에서 조용히 나누던 이야기. 왜 태양은 아침마다 떠오르고, 왜 우리는 늙고, 왜 사랑은 이렇게 아픈 건지. 그 모든 질문은 밤에 더 커지고 그 대답은 신화라는 형식으로 전해진 거거든요. 게다가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었던 첫 번째 상상이었고요. 가장 오래 살아남은 꿈의 지도이기도 합니다. 신화 속의 인물들은 마치 꿈속의 등장인물들처럼 좀 비현실적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감정은 때때로 너무나 현실적이라서 우리는 어느새 자신을 겹쳐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클로징 멘트 없고요. 엔딩 음악도 없을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자작나무 별장 속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랑과 이별. 죽은 신부를 찾아 저승으로 내려간 오르페우스처럼 사랑을 되찾기 위해 저승으로 내려간 여인도 있었어요. 이름은 푸시케. 어느 한 왕국의 공주였어요. 그는 자애로운 부모님과 두 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세 공주 모두 아름다워서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는데 특히 푸시케의 미모는 독보적이었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푸시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려고 왕궁으로 몰려들었고 심지어 요정들까지도 구경을 왔답니다. 푸시케가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감탄과 환호를 보냈지요. 아,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아니,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보다 더 아름다운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천하의 아프로디테. 모든 여신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는 아프로디테가 푸시케를 칭송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질투심에 휩싸인 아프로디테는 큰 소리로 아들 에로스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푸시케를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가서 사랑의 화살을 한 방 쏘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기고 더러운 놈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라.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신보다, 그것도 아프로디테보다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프로디테는 사람들의 칭송이 푸시케에게로 향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로스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나 봅니다. 어머니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 당장 푸시케에게로 날아갔습니다. 들판에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에 잠들어 있는 푸시케를 발견한 순간 에로스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죠. 아니,
미모가 정말 장난이 아닌데? 소문이 사실이잖아. 진짜로 어머니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 하지만 불쌍하군.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자와 사랑을 해야 한다니. 자, 이제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구를 사랑하게 만들까? 에로스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살통에서 황금 화살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예쁜 푸시케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정신없이 바라보다가 그만 화살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자기 허벅지를 푹 찌르고 말았어요. 그제야 비로소 에로스는 자기 화살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의 가슴은 쿵쾅거렸고 도무지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푸시케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다른 누구도 그녀를 사랑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는 에로스가 작은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려져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에로스가 자신의 화살에 찔리면서 푸시케를 사랑하게 되자 갑자기 쑥 성장한 것은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어쨌든 푸시케와의 사랑 이야기에서 에로스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에로스는 잠이 깊이 든 푸시케를 안고 깊은 숲속에 있는 자신의 비밀 궁전으로 데려갔지요. 잠에서 깨어난 푸시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도 화려하고 멋진 궁전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누구의 궁전인지는 몰랐습니다. 푸시케의 시중을 드는 하인들도 여럿 있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밤이 되자 궁전이 온통 깜깜해졌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에로스는 푸시케가 있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에로스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지요. 아름다운 신부여, 나의 푸시케. 이제부터 그대는 나의 아내요. 나는 그대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궁전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당신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운 사랑과 행복을 지키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나를 보려고 하지는 마세요. 푸시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혼돈의 도가니에 빠진 것 같았지요. 아니, 잠깐 낮잠을 잤을 뿐인데 깨어나 보니까 유부녀라니? 그건 그렇다 쳐. 어떻게 상대의 모습을 보지도 않고 사랑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건가? 혹시 저놈은 무시무시하게 생긴 괴물이 아닐까? 감미롭고 신비로운 목소리로 나를 안심시키고 혹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푸시케는 달리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죠. 일단 그의 말을 따르는 수밖에. 아무리 이상한 일도 시간이 흐르고 반복되면 익숙해지는 법일까요? 푸시케는 어느덧 이 희한한 결혼 생활에 곧 익숙해졌습니다. 처녀였던 그녀는 결혼이 뭔지 아직 잘 몰랐지요. 부모님의 단란한 부부 생활을 보기는 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보이지 않는 신랑과의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기게 되었고 그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 남편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이 그리워졌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언니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간곡히 부탁했지요. 에로스는 그런 푸시케의 마음을 헤아려 언니들을 데려와
잠시나마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푸시케에게 선물과도 같았죠. 언니들을 만난 푸시케는 모처럼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들이 문제였어요. 그들은 이전에도 사람들이 푸시케가 아름답다고 하도 칭찬을 하는 바람에 질투를 느꼈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푸시케가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배가 아팠던 겁니다. 언니들은 푸시케가 누리는 행복에 흠집을 내고 싶었어요.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푸시케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답하자 언니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신랑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건 말이야. 어쩌면 네 남편이 괴물이기 때문일지도 몰라. 언젠가는 너를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먹을 거야. 너 그거 아니? 옛날부터 너한테는 괴물과 결혼한 운명이라는 예언이 있었다는 거? 정말 언니들이 푸시케를 걱정해서 한 말일까요? 아니면 푸시케를 질투해서 동생이 행복을 누리는 대신 불안과 의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싶었던 걸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해. 남편이 깊이 잠들었을 때 등불을 켜고 얼굴을 확인해봐. 그래서 만약 끔찍한 괴물이라면 없애버려야 돼. 안 그러면 네가 죽는 거야. 하지만 언니, 내 남편은 절대로 얼굴을 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겨도 될까? 그러니까 몰래 들키지 않게 보는 거야. 괴물이면 없애버리고 괴물이 아니면 조용히 등불을 끄고 약속을 철저히 지킨 것처럼 살면 되잖아. 시간이 되어 언니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푸시케의 마음은 더욱더 복잡하고 시끄러워졌죠. 남편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언니들의 말대로 남편이 괴물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것인가? 끝내 불안과 의혹이 믿음을 이기고 말았습니다. 푸시케는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에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침대로 다가섰죠. 그리고 남편의 얼굴로 등불을 가깝게 들이댔어요. 남편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어둠이 등불의 빛에 의해 벗겨지는 순간 푸시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남편의 잘생긴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미모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푸시케는 주춤하다가 그만 손에 들고 있던 등잔을 기울이게 되었고 거기에서 달구어진 기름이 흘러내려 에로스의 몸으로 떨어졌지요. 깜짝 놀라 깨어난 에로스는 푸시케가 한 손에는 등불을 그리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분노하여 아내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믿음과 함께하는 것이지 의심과 함께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에로스가 떠나간 빈자리를 두고 푸시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타인의 행복에 축하를 보낼 줄 아는 마음. 에로스와 푸시케의 안타까운 사연은 유럽의 동화작품 미녀와 야수 이야기의 바탕이 되었답니다. 푸시케는 얼굴을 모르는 남편과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그러나 언니들과의 대화는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언니들이 푸시케에게 너를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의 말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도 좋겠어 라고 말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언니들은 푸시케가 남편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의혹에 사로잡혀 약속을 깨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푸시케와 비밀의 남편 사이가 깨진다면 그 틈 사이로 자신들이 비집고 들어가 동생의 행복을 가로채 누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이겠죠. 언니들의 질투는 푸시케를 불행에 빠뜨렸습니다. 푸시케는 에로스가 떠난 뒤에 비로소 자신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상실로 인한 불행이 그녀가 에로스와 함께했던 사랑의 크기만큼 컸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무작정 푸시케의 언니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푸시케 언니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우리 내면의 또 다른 모습을 고스란히 비춰줍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정말로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먼저 축하의 박수를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손바닥이 뜨거워지면서 냉랭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푸시케의 모험. 푸시케의 의심과 배신 때문에 속상하고 분노한 에로스는 매정하게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지켜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당신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은 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나에게도 사정이 있었소. 나는 아프로디테의 아들 에로스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이상 나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 어머니가 당신에 대한 분노와 질투를 거두지 않을 텐데 이 사실을 알면 그 분노는 나를 향하게 될 것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나를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나는 떠나겠소.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시오. 푸시케의 마음에는 에로스가 남기고 한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고 에로스에게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떠난 빈자리는 푸시케가 에로스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었지요. 푸시케는 또다시 에로스의 말을 거역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죠. 자신을 떠난 에로스를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었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로스를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 본 그의 얼굴을 도무지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어떤 때는 따지고 싶었습니다. 사랑과 의심은 함께할 수 없지만 사랑을 빙자하여 상대를 속이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또 인간들의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푸시케의 의심을 무조건 비난할 수만은 없는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신뢰는 수많은 경험과 곡절을 통해서 쌓여가는 것이니까요. 어쩌면 푸시케는 에로스가 떠나갈 그때까지 에로스에 대해 신뢰를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였던 것은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무작정 믿고 따를 수가 있단 말인가요? 푸시케는 에로스를 만나 그렇게 억울한 심정도 모두 털어놓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푸시케는 의심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에로스를 찾아서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니지요. 그리고 마침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에로스를 만나게 해달라고 엎드려 간절하게 몇 날 며칠 기도했어요. 그러자 아프로디테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인간 주제에 나보다 더 아름답다는 찬사를 듣다니 괘씸한 것. 그리고 몰래 내 아들과 결혼을 해? 게다가 내 아들 에로스의 가슴에 못을 박다니. 너에게 큰 벌을 내려 마땅하지만 너의 정성과 사랑하는 아들을 봐서라도 기회를 한 번 주겠다. 네가 만약에 내가 지시하는 것을 모두 해낸다면 다시 에로스를 만나게 해주겠다. 푸시케는 에로스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겨워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가 정말로 재회의 기회를 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희망을 빙자한 공문을 하며 푸시케를 괴롭히려는 걸까요? 그 누구도 해내기 어려운 미션 임파서블을 지시한다면 그건 명분을 달아서 푸시케를 괴롭히는 벌을 주는 것이겠지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애초부터 푸시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프로디테가 선의로 그녀에게 재회의 기회를 줄리 만무했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신전의 곡물 창고에 뒤죽박죽 섞여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곡물들, 밀, 보리, 콩, 옥수수, 기장 등을 종류별로 분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단 하루만 주고서 저녁까지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아프로디테가 푸시케에게 재회의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주는 척만 하고서 실제로는 지독한 벌을 내리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해내지 못하면 푸시케는 고생만 하다가 절망적인 결과를 얻을 테니까요. 하지만 푸시케는 절망하고 포기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덤벼들었지요. 하루 종일 웅크려 앉아 곡물을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끝을 보지 못하고 그만 지쳐 쓰러져 버렸지요. 이대로 그냥 끝날 판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푸시케를 가혹하게 비난한 후에 쫓아내겠지요. 약속한 시간이 되었을 때 아프로디테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곡물 창고로 갔고 쓰러져 있는 푸시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죽박죽 섞여 쌓여 있던 산더미 같던 곡물들이 종류별로 가지런히 정돈된 것도 보게 되었지요. 아프로디테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일을 어떻게 해낸 거지? 쓰러져 있던 푸시케도 일어나 그 광경을 보고 아프로디테보다 더 깜짝 놀랐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지쳐 쓰러져 잠들었던 모양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정돈된 거지? 이 모든 것은 푸시케를 멀리서 지켜보던 에로스가 부린 조화였습니다. 절망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다가 쓰러진 푸시케의 모습에 에로스의 마음이 애틋해졌던 거지요. 푸시케에게 섭섭함과 괘씸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있었던 에로스는 그녀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곡물만큼이나 많은 개미떼를 보내주었지요. 개미들이 곡물 알갱이를 입에 물고 종류별로 분류했던 겁니다. 푸시케는 에로스가 이 모든 것을 해주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의심 때문에 깨진 사랑의 조각이 새로운 믿음을 통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로 아프로디테의 마음은 더 큰 분노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한 푸시케에게 에로스를 만나게 해주는 대신 더 힘들고 험한 미션을 제시했죠.
사실 아프로디테에게는 푸시케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기회를 주는 척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여차하면 아예 없애버릴 마음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는 맹수처럼 사나운 황금털을 가진 양떼에게 다가가 양떼를 모아오라고 하고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폭포수에 가서 항아리에 물을 담아 오라고도 시켰어요. 그것은 연약한 여인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정말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었지요. 아프로디테는 이쯤에서 푸시케가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푸시케는 에로스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힘든 과제에 용감하게 뛰어듭니다. 아프로디테는 푸시케가 포기하지 않고 모든 과제에 과감하게 도전하여 차례차례 성공해내자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끝장을 내려는 듯 마지막 과제를 냅니다. 그것은 저승세계로 내려가 그곳의 왕비인 페르세포네의 화장품을 얻어오라는 것이었죠. 산 사람에게 저승으로 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푸시케는 이 죽음의 과제를 수행해낼 수 있을까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마음. 에로스를 다시 만나기 위해 어려운 과제에 서슴없이 도전한 푸시케의 이야기를 읽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마 푸시케는 에로스에게 저지른 잘못을 지우려면 이 모든 도전을 감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려운 순간 에로스가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대로 푸시케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미션을 어렵사리 수행해냈는데 그때마다 에로스가 몰래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만약 푸시케가 용기를 내서 도전하지 않았다면 에로스가 도울 기회조차 없었을 테니 푸시케의 결단, 도전하는 용기가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푸시케는 몸소 사랑의 힘, 그리고 상대를 믿고 상대를 만나겠다는 희망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은 그야말로 물불 안 가리는 뜨거운 열정입니다.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따질 만한 여력이 없지요. 그 무엇보다 강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은 언뜻 불합리해 보이지만 식을 줄 모르는 사랑, 그 위대한 불꽃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이겨낸 사랑과 영혼의 힘. 아프로디테가 푸시케를 저승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로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푸시케를 말리고 싶었습니다. 푸시케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다가 지하 세계에서 다시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길도 어렵지만 설령 가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그대로 저승에 갇히는 것이니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푸시케의 의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에로스는 처음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로 푸시케에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지하세계로 내려가려면 동전과 빵을 챙겨갈 것, 도착해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 것, 그리고 페르세포네의 화장품이 담긴 상자를 아프로디테에게 전달할 때까지 절대로 열지 말 것. 드디어 푸시케가 지하세계를 향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로스는 더 이상 푸시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저승 안으로 들어서면
모든 일을 푸시케 혼자서 해결해야만 했지요. 먼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스틱스강을 건너야 했는데 뱃사공 카론이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산 사람이 스틱스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자 푸시케는 준비했던 동전을 건네주었습니다. 동전을 받은 카론은 그녀를 강 건너 저승의 입구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승 입구에서는 머리가 셋 달린 케르베로스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며 푸시케를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푸시케는 빵을 던져주었습니다. 빵을 본 케르베로스의 세 개의 머리는 문지기로서의 본분을 잊고 빵을 먹겠다고 서로 험악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에 푸시케는 저승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승의 옥좌에 앉아있는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를 만났습니다. 푸시케는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눈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페르세포네를 사랑하여 납치했던 하데스의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한편 지상에서 딸 페르세페노를 기다리는 데메테르의 심정에 빗대어 에로스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해 페르세포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페르세포네와 하데스는 푸시케의 눈물 젖은 이야기를 듣고 지근한 마음이 들어 아프로디테가 너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여기에 머무는 것이 더 좋겠다며 음식을 제공하려고 했지요. 그때 푸시케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승에서는 그 무엇도 먹지 말라는 에로스의 경고를 떠올리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만약 푸시케가 그 음식을 먹었다면 그녀는 다시 나오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예전에 지하 세계에 납치되었던 페르세포네도 석류 몇 알을 먹었다는 이유로 저승에 머물러야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프로디테의 마지막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저에게 페르세포네님의 화장품이 담긴 상자를 주십시오. 그것을 아프로디테님께 가져가야 제가 에로스를 다시 만날 수 있답니다. 두 신의 마음이 푸시케의 간절한 설득에 움직였던 걸까요? 이야기를 듣던 페르세포네는 푸시케에게 화장품이 담긴 것이라며 고급스러운 상자를 내주었습니다. 이것이 아프로디테가 원하는 나의 화장품 상자이다. 이 화장품은 지상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지하 세계에서도 빛나는 아름다움을 지켜준단다. 이것은 아프로디테에게 내가 직접 전해주거라. 욕심내지 말고 네가 열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화장품 상자를 받아든 푸시케는 작별 인사를 드리고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푸시케가 실수 없이 잘 해냈지요. 단, 상자를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당부, 마지막 한 가지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페르세포네가 준 화장품 상자를 가지고 아프로디테에게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라던 에로스를 축복 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푸시케는 에로스를 다시 만날 생각에 그 약속을 잊고 말았습니다. 에로스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자신의 몰골이 흉하니까 화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상자 안에 들어있는 페르세포네의 신비로운 화장품이 어떠한 것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건지 마지막 관문 앞에서 경고를 잊고 말았습니다. 에로스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등불을 들었던 때처럼 떨리는 손으로 화장품 상자를 열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화장품 대신 사람이든 신이든 영원히 잠들게 하는 저승의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연 푸시케는 영원한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사실 페르세포네는 아프로디테를 영원히 잠들게 만들고 싶었어요. 과거에 두 여신은 아도니스라는 소년을 두고 경쟁을 벌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도니스는 미르라라는 여인의 아들이었는데 미르라는 아프로디테의 저주를 받아 몰약나무로 변하고 말았지요. 그가 나무로 변하고 난 뒤에 아도니스를 낳은 거예요. 아프로디테는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아들 에로스를 너무나도 쏙 빼닮았던 거죠. 측은한 마음이 든 아프로디테는 아이를 저승에 있는 페르세포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아도니스가 성장해서 청년이 되자 너무나도 멋진 미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아도니스를 두고 아프로디테와 페르세포네가 서로 싸웠죠. 자기가 아도니스를 데리고 있겠다고 주장했는데 두 여신의 속마음에는 아도니스에 대한 사랑이 불타고 있었어요. 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나선 제우스는 예전에 페르세포네를 두고 하데스와 데메테르가 싸울 때 사용한 것과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1년의 3분의 1은 지하세계에서 페르세포네와 함께 살고 3분의 1은 지상에서 아프로디테와 살고 나머지 3분의 1은 아도니스의 선택에 맡겼지요. 그런데 아도니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했어요. 당연히 페르세포네는 화가 났고 아프로디테는 의기양양했지요. 그러니까 미모로는 나 아프로디테를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니까. 하물며 지하세계의 여왕쯤이야. 역시 아도니스의 안목은 정확했지. 사랑하는 청년을 빼앗긴 것도 분하고 억울한 일인데 아름다움에서 비교가 되어 낮게 평가되었다는 것 때문에 페르세포네는 여간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세포네는 잊고 있지 않았죠. 심지어 나중에 멧돼지의 엄니에 바쳐 목숨을 잃은 아도니스는 아네몬의 꽃이 되었는데 페르세포네는 겨우내 땅에 묻혀있는 아도니스 씨를 볼 뿐인 반면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가 파란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모습도 누리니 그것도 페르세포네에게는 엄청나게 화가 나는 일이었지요. 그렇다 보니 부시케가 지하로 내려와 아프로디테의 과제를 말했을 때 페르세포네는 드디어 복수를 할 기회를 잡았다고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에게 건네줄 때까지 상자를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거고요. 자, 이것으로 푸시케의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잠에 빠진 푸시케는 에로스와 영원한 이별을 하고 만 것일까요? 아닙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에로스는 그동안 푸시케에게 가졌던 배신감과 분노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자신을 다시 찾아오려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푸시케를 안고 올림푸스 궁전으로 올라갑니다. 아프로디테는 영원한 잠에 빠져있는 푸시케를 보면서 처음으로 나쁜 마음을 버리고 동정심을 가졌어요. 고맙기도 했습니다. 푸시케가 아니었다면 그녀가 영원한 잠에 빠졌을 테니까요. 그 잠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데스와 페르세포네 뿐인데 그들이 아프로디테를 다시 깨어나게 할 리는 없으니까요. 궁전에 모인 모든 신은 푸시케를 칭찬했고 페르세포네와 하데스를 설득해서 그녀가 다시 깨어나게 했습니다. 에로스는 모든 신들이 보는 앞에서 정식으로 푸시케와 결혼식을 올렸고
푸시케는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먹고 마시면서 신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푸시케는 에로스와 영원히 올림포스에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 속에 살아 숨쉬는 푸시케. 1990년 겨울 영화 사랑과 영혼이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갑자기 왜 영화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바로 에로스라는 이름이 사랑, 푸시케의 이름이 영혼이라는 뜻이니 에로스와 푸시케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그리스 로마 신화판 사랑과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은 단순한 감정, 격정, 욕망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하려는 위대한 의지이며 불굴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에로스와 푸시케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푸시케는 영혼이라는 뜻으로 통하지만 원래는 목숨이라는 뜻이었어요.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지요. 그 들숨과 날숨을 흉내낸 말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소리를 내며 숨을 쉬면 살아있는 것이고 푸시케, 소리가 멈추면 죽는 것이니 푸시케는 그야말로 생명의 원천인 목숨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 순간 호흡이 끊기면서 목숨인 푸시케가 몸에서 모두 빠져나가면 그것은 공중에서 흩어질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혼백으로 계속 남아 지하세계로 내려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푸시케는 혼백, 영혼이라는 뜻이 되었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몸과 대비되는 정신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곤 했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학문, 심리학을 영어로 사이콜로지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 앞에 붙은 말이 사이코, P-S-Y-C-H-O인데 그 어원이 바로 푸시케, P-S-Y-C-H-E입니다.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랑과 이별. 죽은 신부를 찾아 저승으로 내려간 오르페우스처럼 사랑을 되찾기 위해 저승으로 내려간 여인도 있었어요. 이름은 푸시케. 어느 한 왕국의 공주였어요. 그는 자애로운 부모님과 두 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세 공주 모두 아름다워서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는데 특히 푸시케의 미모는 독보적이었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푸시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려고 왕궁으로 몰려들었고 심지어 요정들까지도 구경을 왔답니다. 푸시케가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감탄과 환호를 보냈지요. 아,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아니,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보다 더 아름다운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천하의 아프로디테. 모든 여신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는 아프로디테가 푸시케를 칭송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질투심에 휩싸인 아프로디테는 큰 소리로 아들 에로스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푸시케를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가서 사랑의 화살을 한 방 쏘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기고 더러운 놈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라.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신보다, 그것도 아프로디테보다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프로디테는
사람들의 칭송이 푸시케에게로 향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로스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나 봅니다. 어머니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 당장 푸시케에게로 날아갔습니다. 들판에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에 잠들어 있는 푸시케를 발견한 순간 에로스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죠. 아니, 미모가 정말 장난이 아닌데? 소문이 사실이잖아. 진짜로 어머니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 하지만 불쌍하군.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자와 사랑을 해야 한다니. 자, 이제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구를 사랑하게 만들까? 에로스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살통에서 황금 화살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예쁜 푸시케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정신없이 바라보다가 그만 화살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자기 허벅지를 푹 찌르고 말았어요. 그제야 비로소 에로스는 자기 화살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의 가슴은 쿵쾅거렸고 도무지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푸시케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다른 누구도 그녀를 사랑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는 에로스가 작은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려져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에로스가 자신의 화살에 찔리면서 푸시케를 사랑하게 되자 갑자기 쑥 성장한 것은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어쨌든 푸시케와의 사랑 이야기에서 에로스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에로스는 잠이 깊이 든 푸시케를 안고 깊은 숲속에 있는 자신의 비밀 궁전으로 데려갔지요. 잠에서 깨어난 푸시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도 화려하고 멋진 궁전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누구의 궁전인지는 몰랐습니다. 푸시케의 시중을 드는 하인들도 여럿 있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밤이 되자 궁전이 온통 깜깜해졌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에로스는 푸시케가 있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에로스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지요. 아름다운 신부여, 나의 푸시케. 이제부터 그대는 나의 아내요. 나는 그대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궁전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당신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운 사랑과 행복을 지키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나를 보려고 하지는 마세요. 푸시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혼돈의 도가니에 빠진 것 같았지요. 아니, 잠깐 낮잠을 잤을 뿐인데 깨어나 보니까 유부녀라니? 그건 그렇다 쳐. 어떻게 상대의 모습을 보지도 않고 사랑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건가? 혹시 저놈은 무시무시하게 생긴 괴물이 아닐까? 감미롭고 신비로운 목소리로 나를 안심시키고 혹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푸시케는 달리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죠. 일단 그의 말을 따르는 수밖에. 아무리 이상한 일도 시간이 흐르고 반복되면 익숙해지는 법일까요? 푸시케는 어느덧 이 희한한 결혼 생활에 곧 익숙해졌습니다. 처녀였던 그녀는 결혼이 뭔지 아직 잘 몰랐지요. 부모님의 단란한 부부 생활을 보기는 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보이지 않는 신랑과의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기게 되었고 그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 남편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이 그리워졌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언니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간곡히 부탁했지요. 에로스는 그런 푸시케의 마음을 헤아려 언니들을 데려와 잠시나마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푸시케에게 선물과도 같았죠. 언니들을 만난 푸시케는 모처럼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들이 문제였어요. 그들은 이전에도 사람들이 푸시케가 아름답다고 하도 칭찬을 하는 바람에 질투를 느꼈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푸시케가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배가 아팠던 겁니다. 언니들은 푸시케가 누리는 행복에 흠집을 내고 싶었어요.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푸시케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답하자 언니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신랑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건 말이야. 어쩌면 네 남편이 괴물이기 때문일지도 몰라. 언젠가는 너를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먹을 거야. 너 그거 아니? 옛날부터 너한테는 괴물과 결혼한 운명이라는 예언이 있었다는 거? 정말 언니들이 푸시케를 걱정해서 한 말일까요? 아니면 푸시케를 질투해서 동생이 행복을 누리는 대신 불안과 의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싶었던 걸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해. 남편이 깊이 잠들었을 때 등불을 켜고 얼굴을 확인해봐. 그래서 만약 끔찍한 괴물이라면 없애버려야 돼. 안 그러면 네가 죽는 거야. 하지만 언니, 내 남편은 절대로 얼굴을 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겨도 될까? 그러니까 몰래 들키지 않게 보는 거야. 괴물이면 없애버리고 괴물이 아니면 조용히 등불을 끄고 약속을 철저히 지킨 것처럼 살면 되잖아. 시간이 되어 언니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푸시케의 마음은 더욱더 복잡하고 시끄러워졌죠. 남편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언니들의 말대로 남편이 괴물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것인가? 끝내 불안과 의혹이 믿음을 이기고 말았습니다. 푸시케는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에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침대로 다가섰죠. 그리고 남편의 얼굴로 등불을 가깝게 들이댔어요. 남편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어둠이 등불의 빛에 의해 벗겨지는 순간 푸시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남편의 잘생긴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미모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푸시케는 주춤하다가 그만 손에 들고 있던 등잔을 기울이게 되었고 거기에서 달구어진 기름이 흘러내려 에로스의 몸으로 떨어졌지요. 깜짝 놀라 깨어난 에로스는 푸시케가 한 손에는 등불을 그리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분노하여 아내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믿음과 함께하는 것이지 의심과 함께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에로스가 떠나간 빈자리를 두고 푸시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타인의 행복에 축하를 보낼 줄 아는 마음. 에로스와 푸시케의 안타까운 사연은 유럽의 동화작품 미녀와 야수 이야기의 바탕이 되었답니다. 푸시케는
얼굴을 모르는 남편과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언니들과의 대화는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언니들이 푸시케에게 너를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의 말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도 좋겠어 라고 말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언니들은 푸시케가 남편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의욕에 사로잡혀 약속을 깨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푸시케와 비밀의 남편 사이가 깨진다면 그 틈 사이로 자신들이 비집고 들어가 동생의 행복을 가로채 누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이겠죠. 언니들의 질투는 푸시케를 불행에 빠뜨렸습니다. 푸시케는 에로스가 떠난 뒤에 비로소 자신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상실로 인한 불행이 그녀가 에로스와 함께했던 사랑의 크기만큼 컸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무작정 푸시케의 언니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푸시케 언니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우리 내면의 또 다른 모습을 고스란히 비춰줍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정말로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먼저 축하의 박수를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손바닥이 뜨거워지면서 냉랭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푸시케의 모험. 푸시케의 의심과 배신 때문에 속상하고 분노한 에로스는 매정하게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지켜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당신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은 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나에게도 사정이 있었소. 나는 아프로디테의 아들 에로스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이상 나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소. 어머니가 당신에 대한 분노와 질투를 거두지 않을 텐데 이 사실을 알면 그 분노는 나를 향하게 될 것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나를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나는 떠나겠소.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시오. 푸시케의 마음에는 에로스가 남기고 한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고 에로스에게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떠난 빈자리는 푸시케가 에로스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었지요. 푸시케는 또다시 에로스의 말을 거역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죠. 자신을 떠난 에로스를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었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로스를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 본 그의 얼굴을 도무지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어떤 때는 따지고 싶었습니다. 사랑과 의심은 함께할 수 없지만 사랑을 빙자하여 상대를 속이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또 인간들의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푸시케의 의심을 무조건 비난할 수만은 없는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신뢰는 수많은 경험과 곡절을 통해서 쌓여가는 것이니까요. 어쩌면 푸시케는 에로스가 떠나갈 그때까지
에로스에 대해 신뢰를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였던 것은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무작정 믿고 따를 수가 있단 말인가요? 푸시케는 에로스를 만나 그렇게 억울한 심정도 모두 털어놓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푸시케는 의심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에로스를 찾아서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니지요. 그리고 마침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에로스를 만나게 해달라고 엎드려 간절하게 몇 날 며칠 기도했어요. 그러자 아프로디테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인간 주제에 나보다 더 아름답다는 찬사를 듣다니 괘씸한 것. 그리고 몰래 내 아들과 결혼을 해? 게다가 내 아들 에로스의 가슴에 못을 박다니. 너에게 큰 벌을 내려 마땅하지만 너의 정성과 사랑하는 아들을 봐서라도 기회를 한 번 주겠다. 네가 만약에 내가 지시하는 것을 모두 해낸다면 다시 에로스를 만나게 해주겠다. 푸시케는 에로스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겨워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가 정말로 재회의 기회를 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희망을 빙자한 공문을 하며 푸시케를 괴롭히려는 걸까요? 그 누구도 해내기 어려운 미션 임파서블을 지시한다면 그건 명분을 달아서 푸시케를 괴롭히는 벌을 주는 것이겠지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애초부터 푸시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프로디테가 선의로 그녀에게 재회의 기회를 줄리 만무했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신전의 곡물 창고에 뒤죽박죽 섞여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곡물들, 밀, 보리, 콩, 옥수수, 기장 등을 종류별로 분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단 하루만 주고서 저녁까지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아프로디테가 푸시케에게 재회의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주는 척만 하고서 실제로는 지독한 벌을 내리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해내지 못하면 푸시케는 고생만 하다가 절망적인 결과를 얻을 테니까요. 하지만 푸시케는 절망하고 포기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덤벼들었지요. 하루 종일 웅크려 앉아 곡물을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끝을 보지 못하고 그만 지쳐 쓰러져 버렸지요. 이대로 그냥 끝날 판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푸시케를 가혹하게 비난한 후에 쫓아내겠지요. 약속한 시간이 되었을 때 아프로디테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곡물 창고로 갔고 쓰러져 있는 푸시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죽박죽 섞여 쌓여 있던 산더미 같던 곡물들이 종류별로 가지런히 정돈된 것도 보게 되었지요. 아프로디테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일을 어떻게 해낸 거지? 쓰러져 있던 푸시케도 일어나 그 광경을 보고 아프로디테보다 더 깜짝 놀랐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지쳐 쓰러져 잠들었던 모양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정돈된 거지? 이 모든 것은 푸시케를 멀리서 지켜보던 에로스가 부린 조화였습니다. 절망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다가 쓰러진 푸시케의 모습에 에로스의 마음이 애틋해졌던 거지요. 푸시케에게 섭섭함과 괘씸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있었던 에로스는 그녀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곡물만큼이나 많은 개미떼를 보내주었지요.
개미들이 곡물 알갱이를 입에 물고 종류별로 분류했던 겁니다. 푸시케는 에로스가 이 모든 것을 해주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의심 때문에 깨진 사랑의 조각이 새로운 믿음을 통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로 아프로디테의 마음은 더 큰 분노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한 푸시케에게 에로스를 만나게 해주는 대신 더 힘들고 험한 미션을 제시했죠. 사실 아프로디테에게는 푸시케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기회를 주는 척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여차하면 아예 없애버릴 마음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는 맹수처럼 사나운 황금털을 가진 양떼에게 다가가 양떼를 모아오라고 하고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폭포수에 가서 항아리에 물을 담아 오라고도 시켰어요. 그것은 연약한 여인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정말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었지요. 아프로디테는 이쯤에서 푸시케가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푸시케는 에로스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힘든 과제에 용감하게 뛰어듭니다. 아프로디테는 푸시케가 포기하지 않고 모든 과제에 과감하게 도전하여 차례차례 성공해내자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끝장을 내려는 듯 마지막 과제를 냅니다. 그것은 저승세계로 데려가 그곳의 왕비인 페르세포네의 화장품을 얻어오라는 것이었죠. 산 사람에게 저승으로 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푸시케는 이 죽음의 과제를 수행해낼 수 있을까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마음. 에로스를 다시 만나기 위해 어려운 과제에 서슴없이 도전한 푸시케의 이야기를 읽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마 푸시케는 에로스에게 저지른 잘못을 지우려면 이 모든 도전을 감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려운 순간 에로스가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대로 푸시케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미션을 어렵사리 수행해냈는데 그때마다 에로스가 몰래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만약 푸시케가 용기를 내서 도전하지 않았다면 에로스가 도울 기회조차 없었을 테니 푸시케의 결단, 도전하는 용기가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푸시케는 몸소 사랑의 힘, 그리고 상대를 믿고 상대를 만나겠다는 희망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은 그야말로 물불 안 가리는 뜨거운 열정입니다.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따질 만한 여력이 없지요. 그 무엇보다 강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은 언뜻 불합리해 보이지만 식을 줄 모르는 사랑, 그 위대한 불꽃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이겨낸 사랑과 영혼의 힘. 아프로디테가 푸시케를 저승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로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푸시케를 말리고 싶었습니다. 푸시케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다가 지하 세계에서 다시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길도 어렵지만 설령 가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그대로 저승에 갇히는 것이니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푸시케의 의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에로스는 처음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로
푸시케에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지하세계로 내려가려면 동전과 빵을 챙겨갈 것. 도착해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 것. 그리고 페르세포네의 화장품이 담긴 상자를 아프로디테에게 전달할 때까지 절대로 열지 말 것. 드디어 푸시케가 지하세계를 향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로스는 더 이상 푸시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저승 안으로 들어서면 모든 일을 푸시케 혼자서 해결해야만 했지요. 먼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스틱스 강을 건너야 했는데 뱃사공 카론이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산 사람이 스틱스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자 푸시케는 준비했던 동전을 건네주었습니다. 동전을 받은 카론은 그녀를 강 건너 저승의 입구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승 입구에서는 머리가 셋 달린 케르베로스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며 푸시케를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푸시케는 빵을 던져주었습니다. 빵을 본 케르베로스의 세 개의 머리는 문지기로서의 본분을 잊고 빵을 먹겠다고 서로 험악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에 푸시케는 저승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승의 옥좌에 앉아있는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를 만났습니다. 푸시케는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눈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페르세포네를 사랑하여 납치했던 하데스의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한편 지상에서 딸 페르세페노를 기다리는 데메테르의 심정에 빗대어 에로스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해 페르세포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페르세포네와 하데스는 푸시케의 눈물 젖은 이야기를 듣고 지근한 마음이 들어 아프로디테가 너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여기에 머무는 것이 더 좋겠다며 음식을 제공하려고 했지요. 그때 푸시케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승에서는 그 무엇도 먹지 말라는 에로스의 경고를 떠올리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만약 푸시케가 그 음식을 먹었다면 그녀는 다시 나오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예전에 지하세계에 납치되었던 페르세포네도 석류 몇 알을 먹었다는 이유로 저승에 머물러야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프로디테의 마지막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저에게 페르세포네님의 화장품이 담긴 상자를 주십시오. 그것을 아프로디테님께 가져가야 제가 에로스를 다시 만날 수 있답니다. 두 신의 마음이 푸시케의 간절한 설득에 움직였던 걸까요? 이야기를 듣던 페르세포네는 푸시케에게 화장품이 담긴 것이라며 고급스러운 상자를 내주었습니다. 이것이 아프로디테가 원하는 나의 화장품 상자이다. 이 화장품은 지상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지하세계에서도 빛나는 아름다움을 지켜준단다. 이것은 아프로디테에게 내가 직접 전해주거라. 욕심내지 말고 네가 열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화장품 상자를 받아든 푸시케는 작별 인사를 드리고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푸시케가 실수 없이 잘 해냈지요. 단, 상자를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당부, 마지막 한 가지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페르세포네가 준 화장품 상자를 가지고 아프로디테에게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라던 에로스를 축복 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푸시케는 에로스를 다시 만날 생각에
그 약속을 잊고 말았습니다. 에로스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자신의 몰골이 흉하니까 화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상자 안에 들어있는 페르세포네의 신비로운 화장품이 어떠한 것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건지 마지막 관문 앞에서 경고를 잊고 말았습니다. 에로스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등불을 들었던 때처럼 떨리는 손으로 화장품 상자를 열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화장품 대신 사람이든 신이든 영원히 잠들게 하는 저승의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연 푸시케는 영원한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사실 페르세포네는 아프로디테를 영원히 잠들게 만들고 싶었어요. 과거에 두 여신은 아도니스라는 소년을 두고 경쟁을 벌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도니스는 미르라라는 여인의 아들이었는데, 미르라는 아프로디테의 저주를 받아 몰약나무로 변하고 말았지요. 그가 나무로 변하고 난 뒤에 아도니스를 낳은 거예요. 아프로디테는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아들 에로스를 너무나도 쏙 빼닮았던 거죠. 측은한 마음이 든 아프로디테는 아이를 저승에 있는 페르세포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아도니스가 성장해서 청년이 되자 너무나도 멋진 미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아도니스를 두고 아프로디테와 페르세포네가 서로 싸웠죠. 자기가 아도니스를 데리고 있겠다고 주장했는데 두 여신의 속마음에는 아도니스에 대한 사랑이 불타고 있었어요. 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나선 제우스는 예전에 페르세포네를 두고 하데스와 데메테르가 싸울 때 사용한 것과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1년의 3분의 1은 지하세계에서 페르세포네와 함께 살고 3분의 1은 지상에서 아프로디테와 살고 나머지 3분의 1은 아도니스의 선택에 맡겼지요. 그런데 아도니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했어요. 당연히 페르세포네는 화가 났고 아프로디테는 의기양양했지요. 그러니까 미모로는 나 아프로디테를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니까. 하물며 지하세계의 여왕쯤이야. 역시 아도니스의 안목은 정확했지. 사랑하는 청년을 빼앗긴 것도 분하고 억울한 일인데 아름다움에서 비교가 되어 낮게 평가되었다는 것 때문에 페르세포네는 여간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세포네는 잊고 있지 않았죠. 심지어 나중에 멧돼지의 엄니에 바쳐 목숨을 잃은 아도니스는 아네몬의 꽃이 되었는데 페르세포네는 겨우내 땅에 묻혀있는 아도니스 씨를 볼 뿐인 반면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가 파란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모습도 누리니 그것도 페르세포네에게는 엄청나게 화가 나는 일이었지요. 그렇다 보니 부시케가 지하로 내려와 아프로디테의 과제를 말했을 때 페르세포네는 드디어 복수를 할 기회를 잡았다고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에게 건네줄 때까지 상자를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거고요. 자, 이것으로 푸시케의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잠에 빠진 푸시케는 에로스와 영원한 이별을 하고 만 것일까요? 아닙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에로스는 그동안 푸시케에게 가졌던 배신감과 분노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자신을 다시 찾아오려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푸시케를 안고 올림푸스 궁전으로 올라갑니다. 아프로디테는 영원한 잠에 빠져있는 푸시케를 보면서 처음으로 나쁜 마음을 버리고 동정심을 가졌어요. 고맙기도 했습니다.
푸시케가 아니었다면 그녀가 영원한 잠에 빠졌을 테니까요. 그 잠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데스와 페르세포네 뿐인데 그들이 아프로디테를 다시 깨어나게 할 리는 없으니까요. 궁전에 모인 모든 신은 푸시케를 칭찬했고 페르세포네와 하데스를 설득해서 그녀가 다시 깨어나게 했습니다. 에로스는 모든 신들이 보는 앞에서 정식으로 푸시케와 결혼식을 올렸고 푸시케는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먹고 마시면서 신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푸시케는 에로스와 영원히 올림포스에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 속에 살아 숨쉬는 푸시케. 1990년 겨울 영화 사랑과 영혼이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갑자기 왜 영화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바로 에로스라는 이름이 사랑, 푸시케의 이름이 영혼이라는 뜻이니 에로스와 푸시케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그리스 로마 신화판 사랑과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은 단순한 감정, 격정, 욕망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하려는 위대한 의지이며 불굴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에로스와 푸시케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푸시케는 영혼이라는 뜻으로 통하지만 원래는 목숨이라는 뜻이었어요.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지요. 그 들숨과 날숨을 흉내낸 말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소리를 내며 숨을 쉬면 살아있는 것이고 푸시케, 소리가 멈추면 죽는 것이니 푸시케는 그야말로 생명의 원천인 목숨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 순간 호흡이 끊기면서 목숨인 푸시케가 몸에서 모두 빠져나가면 그것은 공중에서 흩어질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혼백으로 계속 남아 지하세계로 내려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푸시케는 혼백, 영혼이라는 뜻이 되었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몸과 대비되는 정신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곤 했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학문, 심리학을 영어로 사이콜로지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 앞에 붙은 말이 사이코, P-S-Y-C-H-O인데 그 어원이 바로 푸시케, P-S-Y-C-H-E입니다.